지금부터 제2019년도 국내 여행 안내사 시험 국사와 관광자원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사. 자, 1번. 일제 민족 말살 정책과 관련이 깊은 것은. 자, 일제 그 민족 말살이라는 개념은 이제 1937년 일제가 중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 등등으로 일제가 이제 폭넓은 전쟁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려면은 이 조선의 젊은이들을 이제 전쟁으로 내몰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혼을 말살시키고 일본과 동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것은 황국 신민, 천황 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다. 바로 그래서 이런 황국 신민화의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일본식으로 이제 뭐 성씨를 바꾸는 창씨 개명이라든지 신사 참배라든지 뭐 등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민족 말살 정책은 뭐 넓게 보는 사람은 1931년 만주 사변 이후라고 보지만 저는 보통 이제 중일 전쟁과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1938년에 총동원 정령이 이제 선포됩니다. 국가 총동원령.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1937년, 38년 그 이후의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통치는 이제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저항을 받은 일제는 어떤 이제 유화적인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본질은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기만하는 정치가 되죠. 1920년대에 그러한 통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참 기자 정책은 이제 1930년대 이제 그 들어오면서 이제 일제가 이제 그 만주를 이제 진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어떤 그 병참, 그러니까 이제 군수 보급을 위한 어떤 그런 기지로 이제 만드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1930년대에 그러한 이제 정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헌병 경찰 제도는 이제 1910년대에 이제 아주 무자비한 일종의 그런 가혹한 통치가 되겠다. 그냥 경찰도 아니고 군인 출신의 헌병 경찰원에서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는데 3.1 운동을 통해서 저항을 받자 문화 통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군수 보급을 위한 어떤 병참 기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되면서 이러한 한국 시민의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위정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 지킨다는 소리죠. 정은 이제 정학, 바로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되겠고, 척, 배척한다. 사학, 사학하는 것은 이제 서학, 서양의 문물을 천주교 같은 거, 뭐 이런 것 등이 되겠죠. 자, 위정촉사란조는 개화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개화운동가들은 이제 발달된 서구 문명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거는 위정촉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성리학 외에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틀린 내용이고, 척사는 성리학 이외의 사상이라도 무조건 배척만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니죠. 예, 무조건적인 그러한 배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사상은 무엇이냐? 성리학 위의 사상이라도 무조건적인 것은 배척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우리 흔히 동도석이라고 하죠. 동양의 어떤 정신적인 거, 사상, 제도 이런 거는 지키고, 그러면서도 이제 서구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과학기술 이런 건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온건계화 쪽이 되겠죠. 그쪽의 입장이 되고요. 자, 반개 유영호는 위정척사운동 사상을 제시했다. 자, 반개 유영호는 이게 아니죠. 바로 중농적 실학의 어떤 선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공상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골고루 나누자는 어떤 균전론을 주장했죠. 예. 자,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여기서 위정은 정학, 올바른 학문인 성리학을 옹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은 주로 양반 유생 출신들이 많고, 개항 반대라든지 개화 정책 반대라든지 또는 이제 항일 의병 쪽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번. 청동기 시대의 토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토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토기가 처음 나온 토기는 시기는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이제 빗살 무늬 토기이고 이것보다 앞선 토기가 몇 개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뭐 던무늬 토기라든지 이른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뭐 눌러찍기 무늬 토기, 이걸 이제 뭐 아비문 토기라고 하는데, 자,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예, 무늬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신석기 시대의 이른 민무늬 토기는 이제 이른 자를 넣어서 이제 구별해줬고요. 그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민무늬 토기는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하고 관련된 그 세력범에 관한 토기가 있죠. 바로 미송리식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간 붉은 간 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 토기, 이건 되지만 덧무늬 토기는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 초기에 좀 나왔었던 그런 토기가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강화하자면 철기 시대는 뭐 여전히 민무늬 토기가 많이 사용했지만 뭐 검은 간톡이라든지 덧띠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김해 지역에서 출토된 외래의 유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김해 지역이니까 옛 그 금강가야 쪽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 자, 이 가야 이쪽은 김해 쪽은 이제 중개 무역이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낙랑군이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일본의 이제 큐슈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낙랑이라든지 이제 규슈, 일본 열도 이런 데와 이제 교류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열도에서는 이제 방패 장식용 바람개비 모양의 파형 청동기라든지 일본산 토기, 예, 뭐 국다리잔 토기라든지 등등등등, 예, 일본 스에키 토기 뭐 이런 것 중에 영향을 준 그러한 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목민족의 조리도구인 이제 그 청동솥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제 유목민족들이 아마 이쪽 그 동해안의 좁은 해안가 쪽을 통해서 이렇게 뭐 문물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뭐 그래서 신라 기만민족설이라든지 일본 열도에도 뭐 북방 유목계 민족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진출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답은 바로 4번인데, 자, 소그드 은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소그드라는 지역은 오늘날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그쪽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그드인이 활약하던 시대는 이제 금간가야라든지 뭐 초기 사만중 변환, 주로 이제 그 이제 4세기 이전 뭐 그러한 시대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소그드 지역하고 이쪽하고 이제 관련이 없죠. 소그드 지역하고 이제 관련 있는 것은 이제 통일신라 그런 이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발해 쪽에 보면은 발해 그 연해주 쪽이 있죠. 발해 연해주 이쪽 지역에서 이제 소그드 문화가 이제 발굴된 걸 통해서 볼 때 뭐 발해가라든지 고구려는 이제 옛날에 그 몽골 지역에 있는 이제 돌골하고 이제 소그드는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쪽 계통에서 이제 발해 쪽에서 이제 이러한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제1차 김홍집 내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오 을미계와 관련된 중심 인물이 바로 김홍직 내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김홍직 내각은 이제 1차 갑오개혁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어요. 1차 갑오개혁. 네. 그리고 1차 갑오개혁은 1894년 이제 7월에서 그해 말까지 존속을 했고요. 2차 갑오개혁은 이제 1894년 뭐 음력으로 치던 12월이고 그해 1895년 7월까지 이제 존속을 했습니다. 이제 3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을미개혁인데, 을미사변이 일어난 1895년 10월에서 양력 1896년
6년 2월까지 존속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1차 김홍직 내각은 바로 1차 갑오개혁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이 추진된 그러한 배경을 보면은, 자, 당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갑오년에 갑오농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제 그 철수를 이제 전조하약을 통해서 이제 청일 양국군의 철수를 주장을 했는데, 청은 철수했는데 일본은 철수를 거부를 하고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민씨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느냐? 이 민씨 척족 세력하고 반대되는 세력이 이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해서 결국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고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도 일으키고 이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예, 민씨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예,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과 대립하였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갑오개혁이 실패하는 등장했다. 아니죠. 갑오개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승보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한성승보라는 것은 개항 이후인 1883년에 이제 방문국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예, 한성승보를 이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1883년 최초의 근대 신문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6번, 백제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 기록에 보면 뭐 백제인이라든지 뭐 고구려인이라든지 뭐 크게 뭐 그렇게 달란 모습을 보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이제 확실히 고구려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자, 정답은 3번인데 이 벽화, 백제인에 대한 벽화는 오늘날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 벽화로서는. 예, 그래서 씨름하는 장면이 그려진 벽화, 그 씨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그 고구려 보면 이제 각조총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그 씨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씨름도가 바로 이 각조총에 이제 있습니다. 이 고구려. 예. 이제 길림 집안 쪽에 이쪽에 그 고분이 되는데,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고요. 기록에 따르면 백제인들은 이제 뭐 화살 던지는 뭐 투어라든지 바둑, 뭐 장기를 뭐 즐겼고, 뭐 좋은 말은 다 써 있어요. 뭐 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하였다. 이거는 거 이제 다 이제 그 양직공도라 가지고 이제 무령왕 때 이제 그 중국 남쪽 양과 이제 교류를 했었죠. 근데 전통적으로 중국 중원 왕조는 고구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고구려와 대립을 하는 백제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부여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제나 고구려나 뭐 상무적 기풍이 좀 강하다는 거, 예, 그래서 뭐 전쟁에서 패하면 무조건 죽음이죠. 예, 등등등등.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동서문화 교류가 활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유물이 아닌 것은 동서양의 교류가 되는 것이죠. 자, 발의 석등. 자, 발의 이제 상경에 보면은 이제 석등이 아주 큰 석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양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예. 이건 이제 어떤 고구려적인 뭐 그러한 기상을 좀 느낄 수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서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는 다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주 계림노의 복음을 보면 그 유럽에 보면 그 켈트인이 있죠. 켈트식 그런 금장으로 된 그런 복음. 우리 동양의 그런 검이 아니에요. 아주 멋있게 생긴 서양식 중세 검이 나오고 있고요. 고대 검이. 그다음에 원성왕릉의 무인석상을 보면 서역인의 용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라든지 수염 기른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에 이제 동경용원부 삼존불상에 보면은 그 이제 세 명의 이제 불이 있다는 것이죠. 예, 본존과 옆에 협시불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하고 있어요. 예, 부처에 보면은
불상에 보면 참 특이한 것이죠.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 목걸이처럼.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서양의 어떤 그런 문화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발해 해석 등 1번이 되겠고요. 자, 8번 장면 내각에 관한 설명을 오시 하는 것은, 자, 장면 내각은 이제 4.19 혁명의 결과 헌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 예, 내각 책임제, 그리고 양원제, 예, 참의원과 민의원의 예, 그런 양원제가, 물론 이제 그 발췌기원 때 참의원과 민의원 이 양원제를 규정을 했지만 실시를 않다가, 예, 참의원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참의원은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결국 이제 양원제 참의원까지 이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장면 내각은 굉장히 그 어떤 그 4.19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당시 이제 이승만 이제 그러한 독재에 어느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예, 민주적인 걸 너무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방임적인 게 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뭐 전면 실시된 것이 이제 김영삼 정부 이제 그게 되지만, 지금도 이제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이제 뭐 시 군구에 뭐 시장 군수까지는 하지만, 이때 그 장면 정권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읍 면장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4번이 되는데, 자, 부정선거. 이게 4.19 혁명이 부정선거니까 관련자 처벌을 비롯한, 자, 요까지는 맞는데, 정의사회구현? 정의사회구현? 이거 많이 아는 오토로 된 거. 바로, 50. 전두환의 어떤 50 헌법하고 관련돼 있죠. 50한국과. 그래서 정의사회구현, 뭐 아마 이 당시 학창시절 다니던 사람들은 정의사회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근데 상당히 조금 논란이 되긴 해요. 왜냐면 4.19 혁명의 이제 장면 내각에 대해서 당시 이 부정선거 이거를 뭐 안 한 건 또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좀 서극적으로 했고,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 이제 그때 이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했었죠. 뭐 이정재, 이마수 이런 거 뭐 사형시키고 등등등등. 그리고 또 이제 의외적인 것은 장면 내각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개발을 위해서 국토 건설 사업을 실시를 했다든지, 경제 개발 계획도 이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장면 내각을 무너뜨린 박정희 정부는 이것을 수정을 보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구현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장면 내각은 설계를 했었고요. 자,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다음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은, 자, 묘총의 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이게 1135년에 있었죠. 강동 육주 획득, 이거는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로서 오히려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됐죠. 그게 이제 994년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 성종 때, 이건 고려 인종 때.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초 목종 때 이제 강조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목종을 폐하고 이제 현종을 이제 즉위시켰죠. 예, 이게 1009년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에 빌미구시를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 거란의 이제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크게 무찌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묘총의 난이 이제 서경천도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은 1126년에 이자겸의 난도 있었지만, 이 해에 새롭게 떠오르던 금나라가 우리 이게 4대를 요구해서 금의 4대를 수용한 이자겸 등 당시 집권 세력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반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0번 고려시대 불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려시대 불교 그러면 이제 의천과 진도는 꼭 나오죠. 자, 의천은 왕자 출신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통합하려 하였다. 그렇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을 했고, 이를 위해서 내건 교리가 교관 겸수, 교종과 선정을 겸하여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게 되었고요. 자, 진울은 이제 의천과는 달리 이제 선정 출신이라서 이제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을 했다. 그래서 조계종을 창시했죠. 그리고 불교 개혁 운동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을 중심으로 교종을 이제 통합하는 논리로서 정해상소와 또 하나가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불교 개혁 운동, 바로 수선사 결사 운동 또는 뭐 정해 결사라고도 하죠. 예. 이 결사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종대에 이제 대장경을 만들고 승과를 실시했다. 자,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이제 승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대장경을 만든 시기는, 자, 고려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초조 대장경인데, 부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인데,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이 있었죠. 3차 침입이. 예. 이때 이제 초조 대장경을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속장경이라는 것은 정식적인 대장경은 아니고, 자, 다시 또 만든 게 제주 대장경이죠. 이것이 고려 고종 때 이른바 8만 대장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몽골에 침략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현종 때 아니면 고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광종 때는 대장경 출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다음 고려 말 공민왕 때 이제 보우하고 해근, 이 사람은 이제 이른바 뭐 나홍화상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나라로부터 임재종을 이제 수입을 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보우의 임재종은 많이 좀 들어봤을 텐데, 해근이라는 사람,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도 임재종과 관련이 돼 있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임재종 쪽에서는 보우보다는 해근의 그러한 계보를, 정통성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 비슷한 일례로 성리학도 이제 안양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계통상 어떤 종조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저의 뭐 성씨의 자랑이 아니라 백이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타트가 되고, 백이정, 이재현, 뭐 이색, 뭐 정몽주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최초로 들어온 이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뒤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정통성의 어떤 계보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1번, 고려 시대 토지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려나 조선이나 거의 비슷해요. 토지제도가 비슷한 점이 좀 많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수조건, 경장 농민들로부터 일정량을 걷어들이는 걸 수조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따라서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국가와 관련이 됐으면 이제 공전이 되고, 어떤 개인과 관련이 있으면 이건 사전이 되는 것이죠. 자, 전시가 제도는 문종 때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자, 이게 틀렸네요. 전시가 제도는, 자, 관직의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 토지를 지급하는 것인데, 자, 경종 때 시작을 해서 976년 시정전시가죠. 목종 때 개정전시가를 거쳐서 문종 때 경정전시가를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고려말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였고, 전민 변정 도감, 전 토지와 백성을 바로잡는 그러한 도감이 되죠. 그래서 권문세족에게 억울하게 토지를 뺏기고 노비가 되는 이런 걸 환원시키는 그러한 개혁, 이런 걸 시도를 했었죠. 예, 맞는 내용이고, 자, 공양왕 3년에 과전법이 실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이 과전법 시등에서 이성계 일파, 이른바 급진파, 혁명파가 되죠. 예.
이러한 사대부 중심으로 수도권이 재분배되었다. 그렇죠. 당시 이제 너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권문수색의 토지를 몰수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성계 일파 세력들, 사대부 세력들이 수도권 재분배 대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12번 고려 조선의 대외 강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은 자,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두만강 유역의 사군을 자, 사군은 압록강 유역이 됩니다.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여진을 정벌 하고 북서 사군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압록강 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압록강 쪽에 사군이 돼 있고 두만강 쪽에 육진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김종서를 보내서 여진을 정벌하고 육진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본과는 세종 때 1443년 계의 약조를 맺고 삼포라고 그러죠. 부산포, 연포, 제포 여기서 무역을 허락을 했습니다. 세종 때. 자, 명나라는 조공무역을 하고 이제 책봉을 받기도 했었죠.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4대 정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만 여진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교린 정책, 뭐 가까이 하니 이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토벌을 하고 말 잘 듣고 뭐 수능을 하면은 교육을 허락해주고 뭐 이러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진족에 대해서는 방금 말했듯이 귀화와 조공 이런 걸 적극 유도하면서 토벌 말 안 들으면 이제 토벌도 했었다. 이것은 일본에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3번 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세는 연분구등법에 운영했다. 자, 연분구등법은 이거는 조선 전기의 전세 제도죠.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조선 전기 세종 때 연분구등법을 이제 실시하는데 풍년, 흉년에 따라서 1열당 4에서 20도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제 둔 것이죠. 풍년이 때는 수조율이 높겠지만 흉년이 때는 낮겠죠. 근데 영정법은 그 연분구등법 시절에 그러한 수세액 중에서 가장 최저선 1결당 뭐 예전에 4도라고만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수정돼서 4에서 6도 정도로 고정을 시킨 것입니다. 전세를 고정화시킨 것이다. 그 다음에 공납은 이제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 자, 대동법 실시에 따라서 호족에 기재된 인정의 다소에 따라 부과했다. 자, 틀렸죠. 이것은 이제 기존의 공납의 제도이고, 인정, 이제 성인, 장정, 남자. 대동법은, 어떤 가구, 호당, 그러한 인정의 그러한 다소,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 결수, 토지 면적에 비례를 해서 낸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역 중에서 이제 군역이 있죠. 자,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안했다. 이 간필론, 이게 조선 후기 바로 균역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조 때 실시가 됐죠. 1750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조선 중기 후 군역 대신 이제 군포를 대체하는 방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가 유행하게 되는데 이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영조는 이것을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그 부족액은 뭐 결작이라든지 선무공간포라든지 어염선세를 정부에서 거둬들여서 충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역하고 또 역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요역, 일반 뭐 그런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종 때 마련이 됐는데 8열당 1명씩 차출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동원은 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역 대상자가 없으니까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군역 대상자를 하여금 요역을 시키는, 자, 군역의 요역화 현상도, 군인들이 노가다 뛰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결당 8결당 한 명의 기준으로 이제 부과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이거는 조선 전기 성종 때 마련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됐지만 이제 중기 이후로 군역이 요역화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4번 다음 사건의 배경이 된 지역은 1811년 지역차별의 품은 상인, 향임증, 무사 유령 등신되어 발생한 밀란으로 청천강 이북 지역, 이쪽 지역에서 이제 평안북도가 되죠. 여기서 지역은 이제 서북 지역, 오늘날 평안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요 난의 이름은 바로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5번 다음 중 세종대에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4번이란 거 있었죠. 칠정사는 세종대에 만들어진 자주적 역법서이다. 그래서 달력은 달력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 한양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역법서다. 그래서 칠정사 내편, 이게 세종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죠. 국가의 5가지 행사, 그 올해를 이제 정리한 책이 바로 국조 올해의인데, 조선 성종 때 만들어졌고요. 자, 여지도서라는 것은 각 지방 이제 군현이 되겠죠. 군현 지역의 어떤 인문 지리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 영조 때 이 여지도서를 이제 편찬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영조 때 보면은 이제 백과사전이 하나 있죠. 그때 보면은 그걸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동국 문헌 비고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지리 쪽에서 이런 여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조선 초 태종 때 제작이 된 세계의 지도인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세계의 지도라는 거, 이거 중화사상이 이제 담겨져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6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광자원 해설 쪽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국내 여행 안내사 A가 사용한 해설 기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 A는 국립박물관 입구에서 관광객 그룹을 대상으로 먼저 박물관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한 다음 그 그룹과 동행하면서 같이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동선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주요 전시물을 흥미롭게 설명을 했다.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동식 해설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해설 기법에는 크게 인적과 비인적 해설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담화 해설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인적 해설이라는 건 결국 안내사가 있는 것인데, 안내사가 하는 방식에는 이제 담화 해설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행해서 하는 뭐 그러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등이 있겠고, 다시 이 동행 해설이 여기에 이제 이동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지식, 이렇게 고정된 곳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인적 해설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매체를 이용한 것이 미디어를, 그래서 매체 이용 해설 기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비인적 해설에 보면은 또 하나 이제 또 나누는 이제 방식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뭐 키오스크라는 게 있죠. 이렇게 무슨 전자 뭐 이렇게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보면 이제 키오스크에서 이제 주문하고 뭐 이러듯이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거 누르면은 뭐 이렇게 어떤 설명이 나오고 뭐 그러한 방식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이 되겠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전자장치를 뭐 이용한다든지, 예. 멀티미디어라든지 이게 뭐 TV 같은 거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거기 이렇게 뭐 TV 같은 큰 TV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뭐 그러한 기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7번,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흘림 양식은 원형 기둥의 중간부가 굵고 상부와 하부가 가늘게 된 건축 양식이다. 말 그대로 배불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된 것이죠. 엔타시스 양식이라고도 하죠. 중간부가 좀 굵고 상하부가 좀 거기보다는 비례적으로 좀 가늘게 된 것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주심포 양식은 기둥에 이제 포라는 건 어떤 장식성에 강한 이제 그러한 지붕 아래에 놓는 그러한 양식인데, 그 포를 주된 기둥 위에만 놓으면은 이건 주심포 양식이고,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공포로 막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다가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장식을 했다면 그것은 다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포가 놓여지는 거, 예, 맞고요.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자, 치미는 추녀마루 끝에 위치하는 이무기 꼬리 모양의 장식이다. 아니죠. 자, 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붕 끝에 보면 이제 용마루라는 것이 있죠. 예. 지붕 끝에 보면은, 예, 이제 용마루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치미 이게 꼬리 미자죠. 그래서 새꼬리 모양처럼 이렇게 높게 장식이 된 것이 바로 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사에서 보면은 이제 뭐 발의 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유명하죠. 고구려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이무기 꼬리 모양의 장식은 무엇이냐? 자, 이것은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토수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이무기 꼬리 모양처럼 생긴 것은 치미가 아니라, 예. 자, 치미는 새꼬리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8번, 조선시대 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크게 이제 교육기관에 속하는데, 자, 서원은 국립교육기관으로 국가 지원을 받았다. 아니죠. 서원은 사설교육기관이죠. 예. 자, 이제 조선시대 때 학교 중에서 이제 관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중앙의 사부학당하고, 그 다음에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이제 서당이죠. 서당이라든지 성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서원은, 이 두 개는 사설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오늘날 경북 영주 풍기 쪽에 있죠. 1543년에 세운 백운동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은 지방에 소재한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한국의 서원이라고 해서 영주 소소 서원, 뭐 도산 서원, 병산 서원 등 이러한 이제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은 무형이니까 일단 빼야 될 것은, 화성은 무형이 아니죠. 건축물은. 일단 빼야 돼요. 리을은. 그렇다면 1번과 3번은 절대 될 수가 없고, 자, 그러면은 니은 디귿이냐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이냐. 자, 판소리 뭐 유명하죠. 자, 근데 강릉 단오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종묘제례약 이거 많이 들어봤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종묘 제략이 당연히 강릉 단오제도는 유명하니까 이건 들어가는데 종묘 제략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오늘날 뭐 유명한 것들은 다 인류 문화유산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 좀 알아둘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다 알 수 있는 거 뭐 강강술래 아시죠? 예. 뭐 아리랑 또 뭐 김장 또 농악 뭐 줄다리기 예.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뭐 다양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뭐 택견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 예. 자 이거는 따로 좀 나중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수원 화성은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거 유형적인 거죠. 그냥 보통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그러면은 유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한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글은 뭐 옛날 뭐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언제 창제를 했냐면 세종 25년인 이제 1443년에 창제가 되고 반포는 좀 몇 년 뒤에요. 46년에 반포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창제 요거는 맞는 것이죠. 창제되었다 이거 틀린 것이죠. 1946년이 아니라 43년이어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글을 이제 그 작품이 나오게 되죠. 한글로 쓴 문학 작품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용비어 청가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용비어 청가를 한글로 지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강조한 거지. 뭐 해동 용령이 나라샤 뭐 그래가지고 예. 태조 이성계 그러한 선조들 뭐 이러한 창업 이런 것들을 기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것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세종의 부인 소혼 왕후가 이제 죽자 이제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제 그 수양대군 후에 이제 세조가 되죠.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은 이제 석보상절을 한글로 짓게 되었어요. 그러자 잘 지었다고 하면서 세종이 이제 바로 이제 부처의 공덕을 이제 기리는 월인천 강지국을 또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비어 청가하고 석보상절 월인천 강지국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글의 창제 원리는 인의예지신과 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한글의 창제 원리는 이제 인의예지상은 아니고 이제 그 이제 삼재라고 그러죠. 예. 삼재 세 가지 이제 재료가 되는 것인데 이 재료 제자인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그 중간에 인간 이걸 이제 삼재사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요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삼재 입각에서 이제 모음이 여기에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그 오행 사상이 있어요. 인의예지신의 오상이 아니라 이제 화수 목금토가 있죠. 불 뭐 이런 이제 오행 사상에 입각을 해서 이 오행이 바로 이제 그 목구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소리가 나는 자음의 어떤 그러한 소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음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무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기억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불은 뭐 니은의 원리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사상, 그 5가지 이 우주 만물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인해지진 유교의 그 덕목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 그래서 예, 삼재사상과 오행사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28자의 펴의 문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은 펴의 문자가 아니라 이제 그 음을 표기할 수 있는 펴음 문자예요. 이게 뜻의자잖아요. 뜻을 표기하는 이제 펴의 문자는 이건 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는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많은 한자가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한글은 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만 원리만 알면은 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하루면 깨닫고 요즘 뭐 외국 사람들도 한글 뭐 금방금방 말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알파벳 이런 거랑 좀 다른 것은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하나를 이제 따로따로 떼놓고 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제 뭐 기역, 니은 이렇게 뭐 모음 이렇게 이거 자체만 갖고는 이게 되지가 않죠.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사용하는 음절 단위.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말로 또 이제 음절 문자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문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중 해상 면적이 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나라의 이제 해상과 관련된 공원이 총 여기 거의 다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다도해 해가 되겠습니다. 다도해 해상공원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자 이제 그 자, 남해안에서 볼 때 이쪽 끝에가 여기 진도죠. 진도에서 전라남도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가 있으면 여기 고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섬들이 있죠. 여기가 이제 다도해 여기가 가장 넓고 두 번째는 자 여기 전남에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여수가 있죠. 여수 광양 여수에서부터 여기 보면 이제 통영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까지 한산도죠. 여기 한산도. 그래서 한산도와 여수를 합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태안해안과 변산반도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 아무래도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게요. 이게 좀 튀어나왔어요. 태안해안도. 근데 이제 변산반도는 뭐 튀어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아주 티가 나게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뭐 서산, 태안 이쪽은 굉장히 좀 심하게 많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더 면적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다도해 해상, 한려해상, 태안해안, 그 다음에 변산반도 전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댐과 강 유역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강, 금강, 낙동강, 연산강 4대강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한강 유역을 보면은 자 한강을 보면은 양수리에서 이제 그 갈라지죠.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그 양수리 나눠진 점에 이제 팔당댐이 있고 이쪽 강원도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춘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이 북한강이 되고요. 강원도 춘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충북 이제 충주 쪽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남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맞고 충주댐은 금강 유역이 아니라 이것은 남한강.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한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동댐, 경상도, 경상도를, 경상남북을 꿰뚫는 것이 이제 낙동강이 되겠죠. 안동댐 맞고, 그 다음에 장성, 전남 장성, 이제 이쪽 어디죠? 영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광주, 뭐, 장성, 그쪽, 전라남도 서부 지역을 흐르는 이러한 강, 이제 장성댐, 영산강역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강유역하고 이제 관련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대청댐이 있어요. 대청댐은 말 그대로 대전과 청주 사이, 그 지역에 걸쳐져 있는 그런 사이에 있는 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3번 지역과 특산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삼 하면은 이제 다음 같은 거 꼭 외워주세요. 충남 금산 유명하죠? 또 어디가 또 유명하냐면 경북 풍기라는 데가 또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경기도, 인천, 강화 여기도 이제 유명하죠. 요 세 군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통영하면 이제 나전칠기 유명하죠.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안성 하면은 이게 유명한 것이 아니죠. 목기가 아니죠. 예. 안성은 목기가 아니라 유기 그릇이죠. 예. 그럼 목기 나무로 만든 그릇 이거로 유명한 데는 어디냐면 남원에 보면은 이제 운봉이라는 데가 있죠. 예. 남원 쪽이 유명합니다. 전북 남원에.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봉화 지역, 경북 봉화가 있죠. 뭐 산골짜기 깊은 곳인데 이런 데는 뭐 이런 채소 이런 거 특이한 거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송이버섯 여기 아주 유명합니다. 잘 몰라도 좀 알아두시고요. 뭐 그다음에 뭐 표고버섯 하면은 이제 충남 청양 뭐 이런 데가 유명하다. 뭐 이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알아두시고 특산물은 아무래도 상식적인 게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4번 24절기 중 18번째 절기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인. 자, 서리가 내린다. 이게 서리 상자가 있죠. 내리다, 내린다. 내릴 강자. 상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그 특징을 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일단 거의 문제에서 한자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처서 이게 그 여름 서자잖아요. 예, 말 그대로 이 지나간다는 소리죠. 예, 말 그대로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이 되는데 가을로 들어서는 게 이제 입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조량이 이제 많은 시기 그게 이제 백로가 되는데 아무튼 이 처서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24절기는 이제 거의 양력으로 이제 환산하시면 돼요. 약 한 8월 23일경이 되고요. 자, 백로는 이제 처서보다 조금 이제 뒤에요. 예. 이게 이슬로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일조량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가을로 들어가면 이제 햇빛이 내리쬐는 양이 많아지게 되죠. 대략적으로 한 9월 8일 이때부터 이제 추분이죠. 추분이 이제 9월 23일이 되는데 요 사이 기간이 되겠고요. 여기 말하는 이제 상강 그러니까 백로 지나서 이제 그 상강 전에 이제 한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로는 이제 그 같은 이슬이라도 이제 그 하얀 거니까 그 추위와는 이제 관련이 없는데 한로는 이제 추란 자에다가 이슬로자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슬이 이제 찬 공기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리로 이제 변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월 8일경 뭐 요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강은 이제 요걸 좀 더 지나가지고 약 한 10월 한 23일, 24일 요때쯤이 바로 이제 상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서 더위가 지나고 이슬이 하얗게 되고 그 다음에 한로 이슬이 서리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슬이 서리로 변한 다음에 진짜 서리가 내리는 시기 이렇게 처백 한상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5번 우리나라의 전통 연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좀 대책이 안 쓰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외워두시고
그러한 또 그 국가 지정 문화유산의 어떤 번호까지도 같이 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오광대 놀이가 있는데, 자, 오광대, 뭐, 통영, 고성,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죠. 자, 고성 오광대 놀이의, 등장인물은 양반, 각시, 장자마리 등이 있다. 사실, 이 오광대 놀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양반이 나온다든지, 뭐 할미가 나온다든지, 영감이 나온다든지, 뭐 중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장자말이라는 특징이 나오죠. 예. 그래서 예. 이 장자말이로 이제 나오는 그러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그 고성 오광대 노루가 아니라 이제 강릉에 가면 이제 강릉 관노 이제 국가 소속 그 노비가 있죠. 예.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등장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사당 놀이가 있죠. 자, 남사당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자, 남사당 놀이가 있는데, 자, 남사당 놀이는 풍물, 번화, 살판, 얼음, 덧배기, 덜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요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제 그 남사당이라는 그 유랑 집단이 있죠. 거기에 우두머리를 이제 꼭두새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악을 하는 이제 관련된 것이 이제 풍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발을 돌리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번화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살파는 이제 땅에서 뭐 브레이크 때 드시지. 땅춤, 땅재주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얼음은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줄타기, 외줄에서 이제 막 줄타기 하면서 이제 고개를 보는 것이고, 덧배기가 여기 이제 일종의 가면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덜미는 이제 꼭두각시, 인형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는 꼭두각시 노름이 되겠고요. 예, 이렇게 구성했다는 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택견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아까 제가 택견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그랬었죠. 예, 근데 등재될 예정이다. 이 부분이 있을 거 이미 등재가 됐어요. 예, 국가무형문화재는 뭐 당연한 것이고, 예,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도 당연히 등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송파 산대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로 꼭두새를 중심으로 하는 유랑 남성들이 연이어 만든다. 이거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남사당 놀이의 중심 인물이 꼭두새를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송파 산대놀이가 아니라 남사당 놀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송파 산대 놀이는 뭐 일반적인 그러한 탈놀이 뭐 그와 관련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제 승려 나오고 뭐 할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승려의 타락, 뭐 양반, 부부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이런 것 등이 이제 주제로 하는 뭐 그러한 우리나라의 전통 연극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